네, 안녕하세요. 독학공무원에서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수 강사입니다. 우리가 2022년 10월 15일 날 국가직 7급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지방직 7급 시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이렇게 해설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만나봤고, 새로, 이제 다시 내년을 위해 가지고 새롭게 1년 동안 경제학,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하게 되면은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직 7급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이렇게 이제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시느라 조금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경제학 과목이라는 건 그 안에서 이렇게 미시 경제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시 경제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과목들의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시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작은 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 답이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 미시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돼. 그러면은 답이, 그럼 거시경제학은 답이 없네, 그런 뜻은 아니고,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생산자, 그 다음에 작은 재화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분적인 논의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경제 주체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 그 다음에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 혹은 기업의 비용 극소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 그 다음에 정부의 사회후생 극대화 행동 원리, 요 행동 원리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기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공식으로 만들어내고, 그러한 관점에서 과연 계산형 문제들이 어떻게 답이 떨어지는지, 마치 수학 과목처럼 답이 땅땅땅 떨어지는 걸 배우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죠. 그런데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국의, 그러니까 한 국가, 네, 1국의 한 국가의 경제 전반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로 대변되는 가계, 그 다음에 기업, 생산자로 대변이 되는 기업, 민간 기업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개방 경제로 확대되게 되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즉 1국의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것, 이쪽 부분이 바로 거시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시장이 형성되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무역이 발생하고 환율이 결정되는지, 요걸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 국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안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국제 무역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금융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 금융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론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제경제학의 미시 파트, 그 다음에 국제금융론을 국제경제학의 거시 파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때 미시 파트와 거시 파트는 무엇으로 나누는 것이냐면은
미시라 그러면은 작은 영역, 그 다음에 거시라 그러면 큰, 그건 아니고, 똑같이 국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루는데, 국제 무역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 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무역이 발생할 경우에 수입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 간에는 어떠한 사회 후생의 변화,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걸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즉, 그런데 무역이라는 것은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은 상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상품 가장 대표적인 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무역은 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미시적인 도구로 분석이 들어가는 것, 미시적인 도구로 분석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국제경제학의 미시 파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도구, 미시적인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국제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면은, 이쪽에서는 화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러면 화폐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화폐를 이렇게 Q를 갖다가 소득으로 바꾸려면은 환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제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국제 수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국제 수지가 결정될 때 과연 1국의 이자율과 그 다음에 국민소득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시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ISLM, 그 다음에 BP 곡선, 먼델 플레인 모형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국제수지 파트입니다. 따라서 국제금융론을 우리가 국제경제학의 거시 파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국제수지가 어떻게 구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ISLM과 같은 거시경제학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살펴본다 해서 국제금융론을 국제경제학의 거시 파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같은 경제학 하나 안에서도 양이 많죠. 그러니까는 수험생분들이 조금은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진입 장벽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철저하게 국가직 7급 파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피셋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이후에 2차 전문 과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선 지방직 7급과 동일하게 20문제였던 문항수가 이제는 2021년부터는 25문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5문제 중에서 25문제 중에서 과연 각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미시경제학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시경제학도 똑같이 이렇게 10문제,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그 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국제무역론에서 보통 3문제, 그 다음에 국제금융론에서 2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두 문제 차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예전과 이렇게 평균 최근 5년 동안의 문제의 그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중상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제대로 1년 동안 수험 경제학을 공부하신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90
100점에서 95점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고,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100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문제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에는 난이도가 국가직 7급보다는 지방직 7급이 훨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이 분리되어서 출제되었는데, 이제는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이 함께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2021년도부터 눈에 띄는 패턴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국가직 7급에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선택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과의 난이도 조정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방직 7급이 2021년부터 서울시 7급과 통합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우선 각 지방에서 이렇게 냈던 문제들이 중앙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서 경제학 원론이 들어가는데, 예년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이 이렇게 따로따로 출제가 될 때는 난이도가 어떻게 됐었냐면, 서울시 7급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지방직 7급이었고,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나오는 이렇게 국회직 8급과 비교해서도 문제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이렇게 조금은 수험생들이 조금 어느 정도 공부량을 많이 가져가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2021년도 이후부터도, 그 다음에 특히 올해 2022년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는 더 눈에 띄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국가직 7급은 경제학이 되는 것이고, 지방직 7급에서 나오는 선택 과목으로서의 경제학 원론 수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특히 많이 이제 수험생들이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지방자치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론과 비교해서 이게 우리 다른 시험들은 선택 과목이 있으면 표준 편차를 돌리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런 선택 과목에서 표준 편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론이 워낙 쉽게 나오는 거니까는 경제학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조금은 불리한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들어가 가지고 2022년도에는 문제가 철저하게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 원론 수준이 어떤 의미냐면은, 올해 20문제가 이렇게, 이제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20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20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국제경제학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만 하더라도 범위 계산형 문제들이 엄청 넓은데, 그 중에서 경제학 원론, 즉 예를 들어서 탄력성, 그 다음에 조세 부과,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과 같이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형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 거시경제학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국의 Y가 결정되는 IS, LM 모형, AD, AS 모형, 필립스 곡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의 파트에 해당하는 소비, 투자,
화폐 수요, 화폐 공급, 그다음에 노동시장. 근데 노동시장보다도 소비, 투자, 화폐 수요, 화폐 공급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조금은 요렇게 쉽게가 출제되어도 될까 할 정도로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량을 가져가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쪽 올해 2022년도 문제는 문제 수준이 굉장히 평이하였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배려가 들어가는 거죠. 뭐냐?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의 시험기간 격차가 올해는 이제 2주 정도가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아마 그 2주 혹은 한 달 내에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볼 텐데, 경제학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들이 지방직 7급에서 경제학 원론을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하게 되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방향으로 아주 출제 방향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 지방직 7급에서의 경제학 원론은 보너스 점수를 가져갈 만큼 평이한 문제가 나왔으니까는 수험생들이 조금은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역시도 수험생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고,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출제가 되는데 수험 전략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가?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경제학의 수험 전략인데 난이도가 중상이었고 평이하였다.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뭐가 되냐면은 제대로 공부를 한 학생들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간에는 실력차가 드러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실력차가 드러나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기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다.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출 지문을 다 이렇게 OX처럼 이렇게 그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출제 방향, 이 출제 방향이 곧 수험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제 방향은 요거입니다. 기출 수준에서 출제가 된다. 그런데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기출 수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게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예전에 서울시, 요 예전의 예년도의 기출, 요때 말하는 기출은 이제 한 10년치를 요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요 기출 지문에서 어떻게 기출 문제들에서 80% 정도가 소화가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똑같은 기출이지만 우리가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객관식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CPA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대리사 시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국회직 8급 시험이 이렇게 있고, 서울시 예전에 7급 문제가 이렇게 있고, 지방직 7급 문제가 있고, 국가직 7급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 노무사 시험이 이렇게 있고, 국가직 9급 시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뭐가 되냐면 요 흐름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오픈되는 공개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에서의 시험 난이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서 80%가 커버가 되고, 나머지 요쪽에 있는 우리 국가직 이 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요것보다 상위 레벨의 객관식 시험이 20%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올해 국가직 7급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지문이 바로 뭐가 되냐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큰 경우 작은 경우에 확장적 통화 정책이 국민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작은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기출 지문이냐면 CPA 공인회계사 2012년도 기출 지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출 지문 이후에는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닙니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성격을 반드시 공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은 국가직 공무원 기출시험에서만 이렇게 수준에서 기출문제로 정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조금은 시험장에서 낯설고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맥락이냐? 기본 방향성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나머지 80%와 이렇게 20% 해가지고 모든 기출문제 10년치를 다 아니면은 뭐 이런 어려운 건 5년치를 다 하나하나씩 빠짐없이 다 풀어야 되는가? 답은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걔를 준비할 때 너무나 오랜 시간, 그 다음에 범위가 그게 아니라 경제학 시험은 굉장히 좋은 점이 뭐가 되냐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새로운 이론들이 매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5년이나 10년 텀으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은 있지만 큰 줄기는 그대로, 기본 이론의 흐름은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기출 질문을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하더라도, 꼼꼼히 공부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가? 그건 이것 때문인 거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토픽에서 논점에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가 되냐면은 계산형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계산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쉽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서술형 지문입니다. 서술형 지문이 되는 것이죠. 이 서술형 지문은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돼요. 이 서술형 지문을 내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OX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을 경제학에서는 최소한 4개 이상의 다양한 표현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 경우 작은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긴축적 통화정책, 그 다음에 케인즈학파, 고전학파, 이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 짝짓기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OX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암기로,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서술형 지문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어떻게 출제하는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지문을 출제할 때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땅 들어가서 그래프가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상대적으로 얘가 요렇게 된 경우에, 요렇게 이동할 경우에 요렇게 되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경우에 이렇게 수평 이동,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이동 있을 때 요 새로운 균형점들, 뭐다? 그래프를 염두에 두고, 그래프의 이동 방향을 염두에 두고 출제자가 서술형 지문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된다? 모형이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모형이 정리되었다는 것은 어떤 최초 균형점 이제로에서 외생 변수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그 외생 변수의 변화가 그래프 내, 모형 내의 그 곡선에 어떻게 어떠한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걸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해를 하셔야지만은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 서술형 지문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런 것이 된다 그러면은 요 같은 내용을, 요런 내용을 1, 2, 3, 4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기출문제에 다 드러나게 있으니까는
보다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표현을 달 건 절대 안 되고 이 모형과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경제학은 무조건 이해입니다. 암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해입니다. 그러면 그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학을 공부했던 공부하지 않았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철저하게 모형, 그 다음에 그러한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즉 어떤 경제 주체의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원리에 입각하여 이러한 그래프가 도래되는 것이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반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는 입장에서 수험 전략은 뭐다? 우리가 지금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이해이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과목을 이렇게 이제 어떤 과목이 어떻게 배분할까, 시간 배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초반기, 즉 지금 이제 11월 달이고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 요 시기에는 다른 과목보다도 이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학에 조금을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기초 문제풀이를 이렇게 한번 돌리신 다음에는 문제풀이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험 전략에 맞춰 가지고 조금 다음 이렇게 영상에서는 2023년 독한 공무원에선 어떻게 경제학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요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커리큘럼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